총소리,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 발밑에서 갈라지는 얼음,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외침. 거기 멈춰. 움직이지 마. 한 남자가 눈 덮인 강 위를 뛰고 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뒤에선 군견이 지저대고 손전등 불빛이 그를 쫓는다. 연희야, 그는 소리친다. 어둠 속으로, 차가운 바람 속으로. 기다려. 내가 반드시 돌아갈게. 얼음이 깨진다. 물이 튄다. 그는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한 발 또 한 발. 강을 건너야 한다. 살기 위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건넌다. 서울.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을 밝힌다. 사람들이 웃으며 거리를 걷는다. 자유로운 도시. 그 속에서 한 남자가 창문을 바라본다. 리현수. 그의 눈빛엔 그리움이 가득하다. 자유를 얻었지만 널 잃었어. 그는 속삭인다. 북쪽 하늘을 향해. 그곳 어딘가에 그녀가 있다. 정연이. 그가 두고 온 단 하나의 사랑. 평양의 어느 작은 방. 여자가 낡은 편지를 펼친다. 손때 묻은 종이. 그 위에 쓰인 글씨. 반드시 돌아올게. 기다려줘. 눈물이 떨어진다. 편지 위로, 그녀의 무릎 위로. 정연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는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어느 날 연락이 온다.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가 쪽지를 건넨다. 브로커 김동철. 그가 널 데리러 온다. 연희의 손이 떨린다. 정말요? 하지만 혼자는 안 돼. 가족을 데리고 나와야 해. 가족을? 그래. 어머니, 동생. 모두 함께. 연희는 집으로 돌아온다. 어머니와 어린 동생 연수가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엄마, 우리 여기서 나가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는다. 미쳤니? 아니에요. 이대로 살면 우린 평생 갇혀 있어요. 저기엔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게 뭐가 중요해? 여기서도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엄마. 여긴 숨만 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가자. 그들의 탈출이 시작된다. 한밤중 세 사람은 강을 향해 걷는다. 눈보라가 몰아친다. 발소리를 죽이며 숨을 참으며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린다. 저 강만 건너면 돼요. 연희가 말한다. 하지만 그녀도 안다. 그 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강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그때 총소리가 울린다. 거기서 군인들이 나타난다. 개들이 지저댄다. 브로커가 소리친다. 뛰어. 빨리. 그들은 달린다.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총알이 얼음을 뚫는다. 물이 튄다. 연수가 울먹인다. 언니 무서워? 괜찮아. 조금만 더. 하지만 괜찮지 않다. 얼음이 갈라진다. 어머니가 뒤처진다. 그리고 총성. 어머니가 쓰러진다. 엄마, 가 너희라도 가. 연희는 울음을 삼킨다. 그리고 동생의 손을 잡고 뛴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들은 강을 건넌다. 피와 눈물을 남기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쌍의 연인이 목숨을 걸고 건넌 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킨 약속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양의 봄은 짧았다. 꽃이 피기도 전에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길만 걸었다. 그 속에서 정연이는 늘 웃으려 애썼다.
26의 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에게만큼은 따뜻하고 싶었다. 자, 얘들아. 오늘은 공장 견학이야. 선생님 말 잘 듣고 줄 흐트러지지 않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는 그녀의 얼굴엔 언제나 미소가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말할 수 없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매일 배급소에서 줄을 서고 정전된 밤엔 촛불을 켜고 교환을 짜고 아침이면 다시 웃으며 교실로 향하는 살. 그게 그녀의 전부였다. 공장 안은 기름 냄새와 쇳소리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기계들을 구경했고 연희는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때였다. 선반 앞에서 일하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손에 기름이 묻은 채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리현수. 29의 기술자. 말이 적고 표정도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온기가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연희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괜히 고개를 돌렸고 그는 다시 공구를 들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방금 뭔가 따뜻한 게 가슴을 스쳤다는 걸. 그날 이후 현수는 매주 금요일만 기다렸다. 학교 견학이 오는 날이었다. 그는 그녀가 올 거라는 확신도 없이 그저 공장 문 앞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또 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견학 자료를 받으러 온 거였다. 저기 기술과장님 계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수는 공구함을 닦으며 대답했다. 안 계십니다. 시내 나가셨어요. 아, 그럼 이거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녀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현수는 받으며 그녀의 손끝을 스쳤다. 차가웠다. 겨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차가울까? 그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멈춰섰다. 그리고 뒤돌아봤다. 저 여기 자주 오시나요? 네. 매일 일합니다. 그럼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현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말도 많지 않고 웃음도 조심스러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뭔가 싹트고 있었다. 이 회색빛 도시 한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작은 빛이 켜진 것이다. 그날 밤 연희는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수는 공장 창고에 앉아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속삭였다. 다시 보고 싶다. 이막. 통제된 도시의 비밀스런 사랑. 그들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다. 공장 뒤편 작은 창고. 낡은 철문 너머엔 쓰이지 않는 공구와 먼지만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그들만의 세계였다. 오늘은 이거 가져왔어요. 연희가 손수건에 싼 빵 2조각을 꺼냈다. 현수는 그걸 받아들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배급도 안 나오는데. 제 몫이에요. 괜찮아요. 안 됩니다. 선생님이 더 힘드실 텐데. 그는 빵을 반으로 쪼개 그녀에게 도로 건넸다. 연희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이 단호했다. 결국 그녀는 받아들었고 둘은 말없이 빵을 나눠 먹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다. 현수 씨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여긴 말해도 안 바뀌는 곳인데. 그래도 말하면 조금은 숨통이 트이잖아요. 선생님은 숨통이 트여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현수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자신이 너무 차갑게 말한 걸 후회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딱딱하게 말했네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숨 쉬고 웃고 애들 가르치고. 그게 다예요. 둘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창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둘 사이엔 온기가 흘렀다. 연희 씨. 네. 저 언젠가 자유롭게 걷고 싶어요. 눈치 안 보고 감시 안 받고. 그냥 하고 싶은 말하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연희는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눈엔 뭔가 간절한 게 담겨 있었다. 그런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이 오면 연희 씨랑 함께 걷고 싶어요.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뛰었다. 얼굴이 뜨거워졌고 고개를 숙였다. 현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작게 웃었다. 그날 이후 둘은 더 자주 만났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했다. 어느 날 현수는 낡은 시집 한 권을 가져왔다. 이거 오래전에 구한 건데. 읽어보세요. 시를 좋아하세요? 아니요. 근데 이거 읽으면 마음이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연희는 시집을 받아 펼쳤다. 그 안엔 손때 묻은 문장들이 있었다. 바람이 불어도 꽃은 핀다. 그녀는 그 문장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마워요, 현수 씨. 아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연희 씨 덕분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둘은 깜짝 놀라 손을 놓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다행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은 위험하다는 걸. 들키면 안 된다는 걸. 조심해야 해요, 연희 씨. 네. 알아요. 하지만 조심한다고 마음이 멈춰지진 않았다. 그들은 계속 만났고 사랑은 깊어졌다. 그러나 현수의 마음속엔 하나의 결심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도시에선 자유도 사랑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그는 선택해야 했다. 떠나거나 아니면 평생 이렇게 숨어 살거나. 그는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에겐 아직 말하지 못했다. 겨울이 왔다. 두만강엔 얼음이 얼기 시작했고 거리엔 눈이 내렸다. 사람들은 더 움츠러들었고 연희와 현수도 만남의 횟수가 줄었다. 감시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현수는 연희에게 쪽지를 건넸다. 내일 새벽 강가로 나와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연희는 불안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결연해 보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4시. 그녀는 집을 몰래 빠져나와 강가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현수가 서 있었다. 그는 배낭을 메고 있었다. 현수 씨, 그게 뭐예요? 연희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떠나려고 해요. 뭐라고요? 여길 떠나요. 강을 건너서 자유로 가요. 연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안 돼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총 맞을 수도 있고 강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전 이대로 못 살아요. 이렇게 숨어서 눈치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 손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사는 게 싫어요. 그럼 저도 데려가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연희 씨는 가족이 있잖아요. 어머니도 동생도. 상관없어요. 전 현수 씨랑 가고 싶어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컸다. 연희는 깜짝 놀라 멈췄다. 현수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연희 씨, 전 혼자예요. 가족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연희 씨는 달라요. 어머니가 계시고 어린 동생이 있어요. 그 사람들 두고 어떻게 가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현수는 그녀를 꼭 안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가지 마요, 제발. 약속할게요. 제가 자유를 얻으면 반드시 연희 씨를 데리러 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어떻게 기다려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올게요. 다음 봄 이 강가에서 다시 만나요.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강 쪽으로 걸어갔다. 연희는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현수 씨, 현수 씨.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다. 그는 강 위로 발을 내디뎠다. 얼음이 삐걱거렸다. 그 순간 총소리가 울렸다. 거기 멈춰. 군인들이 뛰어왔다. 현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다. 강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또 총소리. 그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강을 건넜다. 연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다. 그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일어섰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펼쳤다. 현수가 마지막으로 건넨 편지였다. 연희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반드시 돌아올게. 기다려줘.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눈발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차가웠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를 기다려야 했으니까. 서울.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을 밝혔다. 사람들은 웃으며 거리를 걸었고 음식 냄새가 거리에 가득했다. 현수는 그 속을 걸으며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다.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는 구로구의 한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 가짜 이름으로 가짜 신분으로. 탈북자 보호 프로그램 덕분에 일자리를 얻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늘 그녀가 있었다. 밤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북쪽 하늘을 바라봤다. 연희야, 잘 지내고 있니? 그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브로커 비용은 최소 1,000만 원. 그는 밤낮으로 일했다. 공장 일을 마치면 야간 경비 알바를 뛰었고 주말엔 건설 현장에 나갔다. 몸은 지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벌면 돼.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왔다. 김동철.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브로커였다. 당신이 리현수 씨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 사람 구하는 일하는 사람이지. 북쪽에 누구 데려올 사람 있다며? 현수의 눈빛이 변했다. 누가 그런 말을? 탈북자들 사이에서 소문났어. 평양에 여자 두고 온 기술자. 그게 당신 아니오? 현수는 말이 없었다. 동철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다. 일단 돈부터 준비해. 1,500. 가족까지 데려오려면 2,000. 2,000만 원이요? 비싸? 목숨값이야. 싸면 싼 거지. 알겠습니다. 모으겠습니다. 동철은 명함을 건넸다. 연락해. 돈 모이면.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그쪽 사람도 마음 변할 수 있어. 그 말에 현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더 악착같이 일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했다. 그는 오직 하나만 생각했다. 연희. 기다려줘. 조금만 더 기다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현수는 마침내 돈을 모았다. 그는 동철에게 연락했다. 돈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여자 아직 거기 있어? 네. 확인해 봐야 해. 사람이 그대로 있는지. 현수는 불안해졌다. 혹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동철은 북쪽에 연락을 넣었다. 그리고 며칠 뒤 답이 왔다. 있긴 있어. 근데 상황이 좀 복잡해. 무슨 상황이요? 걔가 가족까지 데리고 나오고 싶대. 어머니랑 동생. 현수는 잠시 고민했다. 돈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상관없습니다. 데려오세요. 돈은 더 모으겠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참 대단하네.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오나? 당신은 안 그래요? 난 돈 때문에 하는 거지. 하지만 동철의 눈빛엔 뭔가 다른 게 있었다. 그도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했던 사람일지 모른다. 그는 담배를 끄며 말했다. 좋아. 내가 해볼게. 근데 장담은 못해. 걸리면 다 죽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해. 곧 연락 올 거야. 현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가 웃고 있었다. 평양. 연희는 여전히 그 도시에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연희가 아니었다. 눈빛은 흐려졌고 웃음도 줄었다. 아이들은 물었다. 선생님, 왜 요즘 안 웃으세요? 아니야. 선생님 웃고 있잖아.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였다. 그녀는 매일 밤 현수가 남긴 편지를 읽었다. 종이는 이미 달코해졌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반드시 돌아올게.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났다. 소식도 없고 신호도 없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연희야.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또 그 편지 보니? 네. 이젠 그만 잊어라. 그 사람 이미 저쪽에서 새 삶 살고 있을 거야. 아니에요. 현수 씨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 세상에 지켜지는 약속이 어디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하지만 그 속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 연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편지를 품에 안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시장 뒤편 골목에서 그는 작은 쪽지를 건넸다. 이거 당신한테 온 거요. 뭔데요? 열어봐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연희야. 나야 현수. 곧 데리러 갈게. 준비해줘.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말 현수 씨가 보낸 거예요?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가족까지 데리고 나와야 해요. 혼자는 못 보내요. 연희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위험해서요. 혼자 움직이면 의심받아요. 가족 단위로 움직여야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어머니가 동의할까요? 그건 당신이 설득해야죠.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연희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까? 다음 날 저녁 그녀는 용기를 냈다. 엄마. 왜?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현수 씨가 저 데리러 온대요. 우리 가족 모두 데려가겠대요. 미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엄마, 이대로 살면 우린 평생 갇혀 있어요. 저기엔 자유가 있어요. 자유? 자유가 뭔데? 여기서도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여긴 숨만 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연희의 목소리가 커졌다. 어머니는 딸을 노려봤다. 그 남자 때문이구나. 그 남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믿어줘요. 안 돼. 난 못 가. 어머니는 방을 나갔다. 연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연수 생각해봐요. 연수? 연수는 이제 15이에요. 앞으로 뭘 하고 살 건데요? 여기서 배급받고 감시받고 그렇게 늙어갈 건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연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기 가면 연수도 공부할 수 있어요. 꿈도 꿀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기 내줘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갈 수 있을까? 네. 갈 수 있어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자. 하지만 연수한테는 내가 말할게. 연희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그리고 그날 밤 세 식구는 작은 방에 모여 앉았다. 창밖엔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뒤 브로커의 연락이 왔다.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 보름달이 뜨는 밤 두만강 상류.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겨요. 눈에 띄면 안 돼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옷 몇 벌과 현수의 편지,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만 챙겼다. 동생 연수는 무서워하며 물었다. 누나 정말 가는 거야? 응. 무섭지? 응, 엄청 무서워. 연희는 동생을 꼭 안았다. 괜찮아. 누나가 지켜줄게. 우리 꼭 건너갈 거야. 거기 가면 정말 자유로울까? 그럼. 거기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연수의 눈에 희망이 번졌다. 어머니는 두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출발 전날 밤 연희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26년을 살았던 이 작은 방. 낡은 이불, 금간 창문, 바랜 벽지. 모든 게 초라했지만 그래도 이곳은 그녀의 삶이었다. 안녕. 그녀는 방에 작게 인사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세 사람은 집을 나섰다. 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도 꺼져 있고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걸었다. 어머니가 연수의 손을 잡고 연희가 앞장섰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동철. 그는 담배를 피우며 그들을 맞았다. 늦었네. 죄송해요. 됐어. 이제 출발할 거야. 내 말 잘 듣고 절대 소리 내지 마. 알겠어?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철은 손전등을 켜고 앞장섰다. 그들은 어둠 속을 걸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강물 소리가 들렸다. 저기 보여?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야. 연희는 강을 바라봤다. 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 않아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동철이 말했다. 지금부터 뛰어야 해. 군인들이 순찰 돌기 전에 건너야 돼. 네. 준비됐어? 연희는 어머니와 동생을 돌아봤다. 어머니는 떨고 있었고 연수는 울음을 참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그때 동철이 손을 들었다. 출발. 그들은 뛰기 시작했다.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동철이 갑자기 멈춰 섰다. 잠깐. 왜요? 소리 들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군견이었다. 동철의 얼굴이 굳었다. 들켰어. 빨리 뛰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거기 멈춰.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얼음을 뚫었다. 물이 튀었고 연수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입 다물어. 뛰어. 동철이 소리쳤다.
그들은 미친 듯이 달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발이 느렸다.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다. 연희야, 난 못 갈 것 같아. 엄마, 포기하지 마요. 연희는 어머니를 끌었다. 하지만 군인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개 짖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동철이 뒤돌아보며 외쳤다. 강 끝까지 가. 거기만 가면 중국이야. 그때 또 총성이 울렸다. 이번엔 동철의 다리에 맞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아저씨. 연희가 달려가려 했지만 동철이 손을 저었다. 너희라도 살아. 하지만 가라고.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어머니와 연수를 끌고 다시 뛰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발밑이 흔들렸다. 조심해. 그 순간 얼음이 깨졌다. 연희의 발이 물속으로 빠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누나. 연수가 손을 뻗었다. 어머니가 연희의 팔을 붙잡았다. 연희야, 힘내.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연희를 끌어올렸다. 연희는 물 밖으로 나왔지만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를 부딪히며 그녀는 말했다. 계속 가요. 하지만 내가 괜찮아요. 가요. 그들은 다시 움직였다. 군인들은 여전히 쫓아왔지만 국경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그들은 강을 건넜다. 중국 땅이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중국 경찰에게 걸리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다.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해. 동철이 절뚝거리며 따라왔다. 그는 다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일단 저 산으로 가자. 그들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연희는 온몸이 떨렸다. 옷이 젖어서 얼어붙었다. 누나,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정신이 흐려졌다. 어머니가 그녀를 껴안았다. 연희야, 정신 차려. 조금만 버텨. 엄마, 저 너무 추워요. 알아. 곧 따뜻한 데 갈 거야. 동철이 낡은 오두막을 찾았다.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 동철은 불을 피우려 했지만 성냥이 젖어서 붙지 않았다. 젠장. 저기요. 연수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학교에서 몰래 가져온 거였다. 동철은 그걸 받아 불을 붙였다. 작은 불이 타올랐다. 잘했어, 애야. 그들은 불 주위에 모여 앉았다. 연희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연희에게 덮어줬다. 엄마는요? 난 괜찮아. 넌 젖었잖아. 하지만 괜찮다니까. 연희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외투를 꼭 감싸 안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현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현수 씨, 우린 지금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날 밤 그들은 오두막에서 잤다.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으며.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출발했다. 동철이 안내했다. 여기서 차로 3시간 가면 안전가옥이 있어. 거기서 쉬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돼. 정말요? 그래. 거의 다 왔어. 하지만 동철의 얼굴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있었다. 연희는 눈치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산길을 따라 걸었다. 눈이 쌓인 길이라 걷기 힘들었다. 연수는 힘들어하며 물었다. 언니, 얼마나 더 가야 돼? 조금만 더. 힘내. 다리 아파. 알아. 조금만 참아. 1시간쯤 걸었을 때 동철이 갑자기 멈춰 섰다. 잠깐 쉬자. 그들은 나무 아래 앉았다. 동철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연희가 물었다.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나? 연희는 깜짝 놀라 동철을 쳐다봤다. 그게 뭐예요? 미안해. 동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난 돈이 필요했어. 설마 경찰한테 팔았어. 너희를. 연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 나쁜 놈. 미안해. 하지만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 순간 숲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중국 공안이었다. 그들은 총을 들고 다가왔다. 움직이지 마. 연희는 연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동철을 노려봤다. 우린 널 믿었어. 우린. 미안해. 동철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뛰었다. 공안을 향해 달려들었다. 도망쳐. 연희야. 엄마. 총성이 울렸다. 어머니가 쓰러졌다. 연희는 비명을 질렀다. 엄마. 엄마가 너희라도 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피가 그녀의 옷을 적셨다. 연희는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연수가 그녀를 붙잡았다. 언니 가야 해. 엄마가 시간 벌어준 거야. 하지만 연수가 울면서 소리쳤다. 연희는 눈물을 삼키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사랑한다 연희야. 연희는 돌아서서 뛰었다. 연수를 끌고 정신없이 달렸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울렸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밤새 달렸다. 다리가 풀려도 숨이 막혀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여기가 어디야? 연수가 물었다. 연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곳은 적어도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었다. 그들은 한 교회 앞에 쓰러졌다. 문이 열리고 한 목사가 나왔다. 누구십니까? 도와주세요, 제발. 연희는 그렇게 말하고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연희는 낯선 방에 있었다. 하얀 벽, 십자가,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연수.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깨셨어요? 목사가 들어왔다. 여긴 어디예요? 중국 동북부의 한 교회입니다. 안전해요. 제 동생은요? 옆에 자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올랐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제 어머니는 목사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연희는 소리 없이 울었다. 며칠 뒤 목사는 연희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한국에 연락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해 보세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다. 그녀는 현수가 남긴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 현수의 목소리였다. 연희는 숨이 막혔다. 현수 씨.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희야, 정말 연희야? 네, 저예요. 지금 어디야? 무사해. 중국이요, 동생이랑 함께 있어요. 엄마님은?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현수는 모든 걸 알아챘다. 미안해. 내가 늦었어. 아니에요. 현수 씨 잘못 아니에요. 기다려. 내가 갈게. 꼭 데리러 갈게. 네. 전화가 끊겼다. 연희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현수 씨 드디어.
현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짐을 챙겼다. 그리고 공항으로 달렸다. 중국행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연희야, 기다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비행기가 착륙했다. 현수는 택시를 타고 교회로 향했다. 길은 멀었지만 그는 조급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교회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현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를 봤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연희. 연희야.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를 봤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현수 씨. 그들은 서로를 향해 걸었다. 그리고 껴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미안해. 늦어서. 아니에요. 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네. 하지만 집은 아직 멀었다. 그들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고 서류를 준비했다. 몇 주가 걸렸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인천공항. 사람들로 북적였다. 캐리어 굴러가는 소리, 안내방송, 아이들 웃음소리. 연희는 그 모든 소리가 신기했다. 이곳이 자유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언니, 여기 진짜 크다. 연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연희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도 보고 싶어 할 텐데. 연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늘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 현수가 그들을 안내했다. 차 저기 있어. 가자. 그들은 공항을 나왔다. 밖은 환했다. 가로등이 밝게 빛났고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달렸다. 연희는 그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차 안에서 현수가 말했다. 일단 내 집으로 가자. 작지만 우리 셋이 지낼 수 있어. 고마워요, 현수 씨.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에 연희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빌딩의 불빛, 한강의 다리, 그리고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우린 해냈어. 엄마. 집에 도착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현수가 짐을 내렸다. 일단 씻고 쉬어. 배고프면 밥 시켜 먹자. 네. 연수는 신기한 듯 집안을 둘러봤다.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모든 게 신기했다. 언니, 여기 진짜 신기해. 그치? 천천히 구경해. 연희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이 나왔다. 그녀는 샤워를 하며 울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엄마, 우리 도착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현수가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다. 치킨과 피자였다. 배고프지? 먹어. 이게 다 뭐예요? 치킨이랑 피자. 여기선 흔한 음식이야. 연희와 연수는 조심스럽게 치킨을 집어 먹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맛있어. 그치? 많이 먹어.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억지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 밤이 깊어졌다. 연수는 소파에서 잠들었고 연희와 현수는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밖엔 별이 빛났다. 현수 씨. 응.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 살아서 와줘서.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현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시작이야, 연희야. 우리 이제부터 진짜 살자. 자유롭게 행복하게. 네. 함께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침내 강을 건넜다. 생명의 위협을 넘고 이별의 아픔을 견디고 결국 이 순간에 도착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빛났다. 자유의 도시. 그들의 새로운 집.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보고 있어요? 우리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그 바람은 그녀의 뺨을 스쳤고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다. 현수가 그녀를 껴안았다. 이제 괜찮아. 우린 이제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두려움 없이 감시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꿈을 꿨다. 내일의 꿈을. 함께할 미래의 꿈을. 1년이 흘렀다. 연희는 이제 한국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탈북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요. 하지만 익숙해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연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친구도 생기고 꿈도 생겼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 언니처럼. 현수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얼굴엔 웃음이 있었다. 퇴근하면 집에 연희가 있고 연수가 있었다. 그게 그를 행복하게 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들은 한강공원에 갔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연수가 말했다. 언니, 저 다음 달에 소풍 가요. 어디로? 설악산이요. 와, 좋겠다. 언니도 같이 가요. 보호자 동반이래요. 그래. 그럼 현수 씨도 같이 가자. 현수가 웃으며 말했다. 좋지. 우리 가족 여행이네. 가족.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다. 피로 맺어진 건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한강 물이 반짝였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자전거 타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연인들. 모두가 자유로웠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도 이제 저들처럼 자유롭구나.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감시받지 않아도 되고 사랑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무슨 생각해? 현수가 물었다. 연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요. 나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까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약속해. 약속.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강 너머에서 다시 만나자던 약속도 지켰고 데리러 오겠다던 약속도 지켰다. 그리고 이제 함께 행복하자는 약속도 지킬 것이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다.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보고 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현수 씨, 저 배고파요. 그래? 뭐 먹고 싶은데? 떡볶이요. 떡볶이? 좋아. 연수야, 너는? 저는 순대요. 알았어. 그럼 가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그들은 돗자리를 걷고 손을 잡고 걸었다. 세 사람이 함께. 노을을 등지고 밝은 거리를 향해. 그날 이후로도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연희는 가끔 꿈을 꿨다. 두만강이 나오는 꿈, 얼음 위를 걷는 꿈, 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꿈. 그럴 때마다 그녀는 깨어나서 현수의 손을 만졌다. 따뜻했다. 현실이었다. 우린 강을 건넜어. 그리고 살아남았어. 어느 날 연희는 편지를 썼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물론 보낼 곳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썼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전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현수 씨랑 연수랑 함께요. 엄마가 원하던 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가끔 엄마 생각에 울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웃으며 살아요. 엄마 고마워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사랑해요, 엄마. 그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을 타고 그녀의 마음이 어머니에게 닿기를 바랐다. 밖에서 현수가 불렀다. 연희야, 밥 먹자. 네, 지금 가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방을 나섰다. 거실에는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따뜻한 국 냄새가 났다. 된장국이었다. 와, 된장국이다. 응. 내가 좋아하잖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밥을 뜨고 국을 떠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저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날 밤 연희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우린 강을 건넜어. 생명을 걸고 사랑을 믿고 희망을 놓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여기 도착했어.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수많은 별들. 그중 하나가 어머니일까?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잘 자, 엄마. 사랑해.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들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들은 강을 건넜다. 생명을 걸고 사랑을 믿고 희망을 놓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자유에 도착했다. 강 너머엔 약속이 있었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 함께 행복하자는 약속.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사랑의 전설, 희망의 전설, 그리고 자유의 전설. 그들이 건넌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다. 그건 절망과 희망의 경계였고, 죽음과 삶의 경계였고, 어둠과 빛의 경계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계를 넘었다. 함께. 강물은 오늘도 흐른다. 차갑고 무섭지만 그 너머엔 자유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도 그 강을 건너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기를. 그들도 강을 건널 용기를 얻기를. 그리고 마침내 그들도 행복에 도착하기를. 왜냐하면 강 너머엔 약속이 있으니까. 다시 만나자는 약속. 함께 행복하자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